여기 보시는 사진이 뭘까요? 여기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금제도로 어디부터 들어갈 거냐면 그 역사부터 들어갈 겁니다. 역사. 우리는 그런 말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이 말처럼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과거의 어떠한 행위들과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그런 이제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그 칭송받는 이제 리더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철혈제상을 불렸던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의 리더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덴마크하고 오스트리아 이 제국 전쟁을 이렇게 쭉 하다가 결국에 이제 북독일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연방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승리 당시에 이제 그 비넬름이라는 국왕이 이제 황제의 즉위하는 이제 사진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연금제도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연금제도의 시작은 공산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여러 가지 덴마크하고 이런 연방들 다 통일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이 전쟁했던 이제 그 끝났던 군인들하고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들을 통치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비스마르크가 막 생각을 했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얘네가 너무 말도 안 듣고 원래 있던 민족들도 아니니까 막 통치에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처음 시행했던 게 야, 니들 우리 말 잘 듣고 우리 체제에 원활하게 흡수가 되면 너네 나중에 65세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우리나라 나라에서 생활비를 너네를 다 줄게.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좀 참고 우리 말을 들어. 라고 하면서 이후에 이제 이 연방이 독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독일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80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연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나라가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전에 애들 많았어요. 뭐 검투사들 있죠. 스파르타쿠스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에 특히 군인들이나 아니 검투사들 이렇게 좀 고된 일을 하고 이 안전을 지켰던 사람들한테는 이 연금 녹봉제도를 많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고 너가 돌아와도 네가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뭐 눈이 잘리고 귀가 잘려도 이건 국가에서 네가 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생활비를 지급해 줄게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어 오다가 처음으로 제도화된 거는 이 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해 가지고 1800년대 후반에 처음에 이 제도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던 건 뭐냐면 이 비스마르크가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제 생계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 최소한은 이제 생계비를 마련해 주는 거였는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제도가 점점 이제 30년이 지나서 공적제도로 이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라고 하지 않았어. 야, 나라에서 어떻게 65세 인구에게 다 그런 생활비를 주냐. 라고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불가능하지 않았던 게 왜냐면요. 1800년대 후반이에요. 이때 평균 수명이 얼마였게요? 40대 초반이었어요. 40대 초반. 65세까지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수표가 있겠지만은 내버려줘도 사실 그때까지 살면 몇 명만 챙겨주면 되고 나머지 다 그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제도가 쭉 오다가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사실 공적연금이 제도가 투입이 됐을까요? 시행이 됐을까요? 60년도, 맞아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이 먼저 시작이 됐고요. 국민연금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렇게 독일에서 시작된 공적연금 제도가 언제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하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들처럼 사실 여기 보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플레밍. 이 사람이 포도 그 상교군에서 처음으로 1929년에 그 페니실린이라는 걸 발견해내요. 최초 항생제죠, 항생제.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잘리면 다 죽었어, 그냥. 어디 포탄 맞아가지고 잘리면 다 죽었어요. 왜냐면 항생제가 없으니까 세균 감염 때문에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나서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잘려도 안 죽어, 사람들이. 항생제가 맞으니까. 이 항생제가 발견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인류의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질병들이 많은 종류의 수가 극복이 됐고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연금제도가 개혁이라는 이슈가 이제 그때부터 나온 건데 각국에서 그전까지는 뭐 65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그게 없다가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각국들이 이제 연금제도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연금제도를 실시할 때 평균 수명과 기대여명을 고려해서 설계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버리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다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 국가에서 연금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한 170여 개국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이 연금을 우리가 코끼리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 경제학자들은 공적연금을 코끼리에 많이 비유해요. 뭐냐면 공적연금은 전 세계 웬만한 그 자산운용사들보다 이 기금 규모가 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블랙락이나 알리안츠 같은 자산운용사들도 있지만 얘네가 다 모은 것보다 보통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기금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보통 다 1000조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코끼리에 비유해요. 움직이기가 무거워. 근데 이 개혁을 잠깐 잘못했다가는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밟혀 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공적연금을 보통 코끼리에 많이 비유합니다. 이 170개 정도의 국가가 이제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국가들이 엄청난 이제 진통과 그다음에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연금 개혁의 중심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공적연금을 시작할 때 지금 그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국민연금 납부율이 9%잖아요. 월급의 9%를 내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988년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공적연금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월급의 3%였어요. 그 당시에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 지금 제가 40%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42.5%지만 앞으로 40% 정도로 이제 바뀌고 그 이후에 더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우리 공적연금이 시행이 될 때는 소득 대체율을 70%로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에 내가 3%만 내면 실제로 내가 평균 중위소득의 70%를 국민연금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1980년 되면 그때 산출했던 기초 데이터가 1960년대하고 70년대였잖아요. 뭐냐면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개혁으로 개혁으로 철도 놓고 그다음 잘 살아보세요 운동하고 하면서 출산율 너무 좋고 경제가 고도 성장할 때니까 그 율이 맞았어요. 지금처럼 이 출산율의 저조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이 이렇게까지 악으로 치달아가지고 안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만 내고 내가 내 평균 받던 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형태가 돼버렸으니까 뭔가는 계약을 해야 돼요. 88년도에 도입했으니까 그때 만약에 30살이었다고 치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67 정도 됐잖아요. 1959년생들 예. 요 나이대가 지금 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는 나이대예요. 지금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65세부터 한 75세까지 연령들 있죠. 이 연령들은 이 요율 3%를 내고 소득 대체율 70%로 설계된 이때 기금 운용을 해서 물론 지금의 정책을 적용받지만 가장 높은 이 베네핏을 받던 게 지금의 1959년생들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누굴 바라보냐면 지금 어른이 되어 있는 지금의 60대 후반들, 70대 초반들을 보고 국민연금을 점친다는 거죠. 지금의 30, 40, 50들이 자기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앞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점쳐요.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말이 맞지 않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각국에서 연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최초에 국민연금이 그 설계되던 그 시절에는 우리는 무슨 방식이었냐면 적립 방식, 그러니까 기금 방식을 선택했어요. 돈을 먼저 모아서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서 이걸 운용을 해서 이 돈을 국가라는 주체가 가지고 늙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기금 방식으로 설계된 나라는 되게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 뭐냐면 부가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뭐냐면 젊은 애들이 내서 늙은 분들을 1대1로 매칭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을 매겨 살려니까 너가 이렇게 매칭해서 부가를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설계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설계되던 그 시절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에 유례없는 경제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사실 그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고 기금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거고 이 고통을 비슷하게 겪었던 나라가 최근에 어디가 있었냐면 프랑스였어요. 프랑스에 되게 젊은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연금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연금 수령 시기가 원래 62세였는데 64세로 미뤘어요. 사실 연금 수급 연령도 마찬가지고 내가 납입 내는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바꾸는데도 엄청난 진통을 겪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도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마크롱이 이걸 갑자기 뭐 진보주의자라 해가지고 갑자기 바꿨냐 이게 아니라 얘네도 지금 안 바꾸면 더 이상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 프랑스만큼 왔냐?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기금 고갈이 2053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20년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뭐 한 거예요? 돌리기 한 거죠. 우리 국회에서 안 해. 다음 때에서 해라. 라고 이제 돌린 것처럼 약간 폭탄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다가 자기한테 지금 폭탄이 온 거야. 게임을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 되게 소극적인 개혁을 했어요. 나이도 별로 안 바꾸고 지금 이 율 자체도 최저임금의 75%에서 85%까지 뭐 연금 상한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별로 크게 변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 공적연금이 1988년에 시행이 됐다고 했어요. 공적연금도 1988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고 퇴직연금도 2005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수급 받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과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마치 대한민국 조선 건국 이래부터 함께 해왔던 제도처럼 알고 있고 이것이 엄청 완벽한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요 그림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얘네 하나하나에 제가 1층부터 4층 구조까지 그려놓고 여기에 각 그 층별마다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릴렉스를 하든지 니즈환기를 해야 되는지를 포인트를 잡아놨어요. 우리나라 연금에 4층 구조가 있고 이 4층 구조 내에서 공적연금에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기초연금과 직영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봐야겠죠. 기초연금은 뭐고, 직영연금은 뭐고, 국민연금은 무엇인지. 기초연금은 뭡니까? 최저생계비 상한을 70%로 정해가지고 이 밑에 소득분이 70% 밑에 들어오는 분들께는 다 최소한의 노후생계비를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이에요. 이거 납입합니까? 납입하지 않아도 되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받는 거예요. 네, 이게 기초연금이고 직영연금은 뭐예요? 공무원들이 별도로 받는 연금이 이제 직영연금이 될 것이고 국민연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연금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이 국민연금의 핵심은 얼마 내고 얼마 받냐가 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 대체율인데 내가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이 도대체 몇 퍼센트의 나의 소득 대체율을 약속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소득 대체율을 내가 지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몇 년을 납부해야 되고 이 납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통계가 많이 없는 이유가 2005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퇴직연금을 제일 많이 납부한 분이 한 19년 정도 납부한 거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30년 동안 납부해본 사람도 없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는 퇴직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은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데이터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법에서는 2005년에 법령을 제정하면서 기존에 퇴직금 제도, 퇴직금을 안 주면 사업주가 징역에 가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정해놨었고 이 퇴직급여 제도는 그 퇴직자의 급여보장법이라는 데서 별도로 정했는데 지금도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주면 사실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은 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시행법을 준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게끔 해놨어요. DB형이든 DC형이든. 법을 어긴다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지금 제재만 안 할 뿐이에요. 퇴직금만 제대로 주면. 근데 지금 원래 현행법상은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니라 DB형이든 DC형이든 무조건 퇴직연금을 도입을 해놔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퇴직연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봐야 되는데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도 없어요. 2020년의 기사를 보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수급 비율이 2.8%밖에 안 된다고 나와요. 100명이 퇴직연금을 회사장님이 부었어요.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2.8%. 나머지 97.2%는 뭐예요? 일시금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2020년 비율이었고 2024년 정도 와보면은 지금은 근 한 12%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연금으로. 나머지 역시 88%는 뭐예요? 역시나 또 중간에 땡기거나 해약해가지고 세액공제 받은 거, 뭐 이런 거, 세금 혜택 받은 거 다 뱉어내고라도 땡겨 받아가지고 그냥 목돈으로 써버린 거죠. 뭐 할 때? 집 살 때? 뭐뭐 할 때. 퇴직연금은 결국엔 DC, DB, IRP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은데 DC는 뭡니까? 그냥 외울게요 지금. DC는 확정기여형이에요. DB 같은 경우는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뭐냐면 확정기여형은 운용주체가 이 가입자예요. 그래서 내가 직원이 내가 이제 그 나한테 내 계좌로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DB형은 뭐냐면 운영주체가 사업체예요. 우리가 운영을 해서 퇴직할 시기 되면 운영된 수익률을 맞춰가지고 내주는 게 DB형이고 IRP 뭐예요? 내가 그냥 원래는 야 직장인 다니는 사람만 퇴직연금 되냐? 사업주도 들어라.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니들도 개인적으로 니네 퇴직연금 만들어. 했던 게 이제 IRP인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야 개인 사업자만 좀 부족하니까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좀 더 들고 싶은 사람 있지? 그럼 너네도 IRP로 더 추가 가입해.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DB 아니면 DC 둘 중에 하나다.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연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금 신탁, 연금 그 펀드, 연금 보험 뭐 등등등이 있죠. 그리고 근데 우리는 결국엔 이거를 보험에서는 지금 신탁은 판매가 안 되니까 신탁의 주체, 연금 신탁이라는 것은 은행이 주체거든요. 은행. 우리가 신탁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신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은 뭐냐면 우리가 위탁한다고 하잖아요. 탁송받는다고 하잖아요. 남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신탁도 마찬가지. 신탁은 똑같은 금융상품인데 은행에서 신탁은 뭐냐면 내가 퇴직연금을 받을 거를 은행한테 돈을 줘. 그 은행이 알아서 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연금을 주는 게 이게 원래 은행 신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새
수익률도 별로 안 좋고 은행도 소유가 많이 들어서 없앴고. 연금 펀드는 뭐냐? 펀드니까 은행이나 보험보다는 증권사에 가깝잖아요. 뭐냐면 똑같이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건데 그냥 연금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펀드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운용 주체가 이제 증권사예요. 그래서 내가 연금 펀드를 골라서 어떤 거 할래라고 하면 매월 20만 원씩 내면 이게 펀드에 투자되는 게 연금 펀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으로 넘어오면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이 있는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연금 저축은 우리가 세금 공제 받는 게 연금 저축이고, 뒤에 연금 저축 보험이라고 붙고, 연금 보험 앞에 저축자가 빠지죠. 비과세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 연금 보험 이쪽을 세제 비적격, 그러니까 세제에 적합하지 않다. 왜? 지금 당장 공제해주지 않으니까, 연말정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세제 비적격. 그 다음에 연금 저축이나 연금 펀드 같은 것들은 세제 적격, 세액 공제 해주니까 이렇게 나누면 돼요. 부동산 연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요것만 기억하시죠. 주택연금 몇 억이야? 주택? 원래 9억이었는데 지금 12억. 그렇죠? 이거는 그 실거래가 기준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 요 정도만 알면 돼.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12억 이하로 공시지가로 전환할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이 안에 주택연금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몇 년 이내 처분을 해야 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내용은 복잡한데 요 정도만 알아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금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4층 구조는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 이제 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 강의를 쭉 앞뒤로 해나가면서 점점 여러분들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근데 뼈대는 요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고, 아까 공적연금에서는 요 두 가지 주제들 좀 다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퇴직연금에서는 연금 소득세가 있다라는 거. 연금 소득세 뭐예요? 비과세가 아니니까 그 연금 소득세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보통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중도인출 사유가 많기 때문에,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로 자리 잡는다는 거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개인연금은 가입률이 너무 저조하죠. 가입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저희 교보생명 교육 들었거든요. 뭐 이 강사를 좀 이렇게 막 신뢰하진 않는데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단기납종신보험이 이 과세에 대한 논쟁이 결국 이제 올해 안에 결말을 지을 건데, 이게 재수가 없으면 운이 좋으면 그냥 단기납종신만 퇴출을 시키거나 환급률 조정으로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과세 당국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냥 비과세 한도 자체를 건드려버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제가 자료도 안 놨지만 비과세도 생각해 보시면 주요 선진국들은 비과세라고 하는 이제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우리나라가 15.4%잖아요. 근데 그 14%에다가 그 지방소득세인가 해가지고 1.4% 더해서 15.4%란 말이죠. 근데 연금소득세 같은 경우도 나라별로 보면 딴 나라가 되게 높아요. 그게 뭐 우리한테 크게 와닿나? 그렇진 않거든요. 보통은 다 이자 소득세가 한 30% 후반대에서 50%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와닿는 거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현상을 보고 저는 이 생각만 해요. 이유가 있겠지. 결국에는 40% 50% 올라간 이유가 있겠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 그럼 우리나라의 15.4%도 언젠간 방어가 안 되겠지. 예. 근데 이 비과세 한도가 지금 150만 원 있는데 단기납종신을 보험석에서 하도 꺾어 팔아가지고 이게 박살이 난다? 예. 그럼 우린 다시 여기서 비과세 절판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 정도까지는 돌아가는데 세금에 대한 이해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약간 지금 맥락이 안 맞는데 보시면 그냥 노벨 경제학상 받을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삶을 사시면서 볼 수 없는 천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얘기하잖아. 고객한테도 저는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100날 들어봤자, 내가 연금 중요하다고 100날 해봤자 하는 것보다 노벨 경제학 받은 사람이 연금에 대해서 넣어두고 잊어라라고 하잖아요. 사실 넣어두고 잊어라가 되려면 장기에 같이 투자하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저는 병행연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있고, 두 번째, 로버트 머튼이 뭐라고 했냐면 자산에서 소득으로. 결국엔 노후 자산은 내가 이 노후에 준비해 놓은 이 자산을 가지고 이게 현금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 자산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자산도 거의 70% 이상이 주거용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현금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오히려 관리 비용부터 유지 비용, 대출 비용 등의 비용이 나가게끔 되어 있지. 그럼 결국에는 내 자산이 소득으로 취환될 수 있는 형태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또 마찬가지 맞는 것은 연금보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전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연금보험의 해지한금이 자산으로 그 역할을 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보증보험을 압도하는 게 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이에요. 적립금 가지고 보증보험 잡는다니까요. 예. 벌써 다 자산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윌리엄 샤프가 얘기했어요. 분산하라. 분산 투자에 대한 그 중요성 같은 경우야 워낙에 많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산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는 금고가 있어요. 금고. 제가 집들이 할 때 제가 그 집들이 선물 받은 것 중에 제 인상 깊은 게 금고였거든요. 금고를 누가 선물해 줬거든요. 금고가 있으니까 사람이 뭔 생각이 들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문도 눌러보고 안에 이렇게 열어봐가지고 뭐 쥐뿔도 없지만 이렇게 좀 채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둘 다 미국 갔다 오면서 미국 갔다 올 때마다 달러를 조금씩 남겨요. 이 달러를 그 금고에 넣어보려고. 예. 그 다음에 제 고향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나 어렸을 때 내 저 사진에 있는 돌반지 다 내놔라. 예. 해가지고 금을 막 모아다가 이제 넣게 돼요. 그 너무 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가 뭘 채워넣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원화형 자산 아니에요? 한국 돈 자산 아니에요? 대부분? 예. 가지고 계신 자산들 중에 우리가 사실 주식, 증권형 자산 많이 있으신가요? 채권형 자산 많이 있으세요?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제가 지난번 수업 마지막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든 자산은 10년이나 20년이나 시간을 거치게 되면 무조건 우상향해서 올라가게 될 텐데 뭐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똑같이 코스피가 올라도 요 정도 기울기로 오를 수가 있고 금은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달러는 뭐 이렇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걸 분산해 놔야 내가 평균 요 정도 기울기는 먹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싹 다 부동산, 한국 부동산하고 한국 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글로벌 그 경제가 성장하는 이 타이밍에서 내가 그 프리미엄을 충분히 못 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노후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인 재무설계나 재테크할 때도 자산을 배분해놔야 되는데 고객분들께 마지막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이 팁 하나 드리고 그 1교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 고객들이 투자 뭐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저 모른다 그래요. 왜냐면 재무설계, 투자 설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종목 찍지 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전 종목 찍는 그런 경제학과 나오지도 않았고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에요. 뭔데 보험 설계에서 종목을 찍습니까? 다만 고객한테 제가 안내해드린 것은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이 잘 모여있는 웹사이트 정도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금융과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 설계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딥한 투자에 대한 조언은 포트폴리오 제공 정도? 예, 포트폴리오를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금하고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하고 이런 정도로 좀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죠. 종목은 알아서 선택하시고요. 이 정도란 말이죠. 근데 고객이 물어봅니다. 금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무설계 영업을 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 투자 방법 4가지는 머릿속에 나와야 합니다. 4가지. 예. 4가지가 왜 다르냐? 각자 수수료가 달라요. 예. 금을 사고 파는 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수료가 나오죠. 근데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용이성이 달라요. 그 다음 투자는 투자처가 다릅니다. 금 투자 방법 4가지에 따라서. 뭔지는 안 알려드릴 거니까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